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MAT A 우리가 벌써 4번째 챕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4챕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요, 고객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법과 스킬, 감성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득 및 협상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요, 커뮤니케이션에서 출제 빈도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커뮤니케이션 개념에 대한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관점,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혼합해서 출제되니까요. 모든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촘촘하고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맞게 고객 행동의 사례와 함께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중에서 전달자의 오류, 수신자의 오류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에도 굉장히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대면을 보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기기를 활용하는 대화의 기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유기체 간에 서로 상징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것. 그게 문자일 수도 있고 신호일 수도 있고 이런 상징적인 체계를 통해서 어떤 의사소통의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원은 라틴어의 나누다라는 데서 왔고요. 신이 자신의 덕을 인간에게 나누어 준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에서는 의미 있는 전달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이해와 사고,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2사람 이상 상호 간에 어떤 특정한 상호 간의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의미와 이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와 이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상호 노력하는 과정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수단이나 도구들이 되겠고요. 인간의 모든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요.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서비스 경영 능력을 활용하는 자격증이잖아요. 서비스 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그 기업이나 그 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별이 3개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출제 빈도가 다빈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서 단순하게 어떤 내용을 어떤 게 있을까요를 묻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혼합해서 나오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통제, 동기부여의 강화, 감정 표현과 사회적 욕구 충족의 표출구,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자, 행동의 통제는 조직은요, 직원들이 따라야 할 권력 구조와 공식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고 있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해 놓은 것들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고요. 동기부여는요, 특정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매출 얼마를 달성시켜서 어떤 성과를 달성시켜서 이런 거, 목표 쪽의 진행에 관한 피드백, 바라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시키고요. 모든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커뮤니케이션은 나의 어떤 얘기를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의견 조율을 하든지 교육을 받든지 여러 가지 수단으로 활용하잖아요. 직원들이 속해 있는 조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원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구성원들의 좌절과 만족감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정보 제공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의사결정 시에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전달하잖아요. 선생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지하철로 이동하시는 와중에 수업을 듣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와중에 듣고 있으실 텐데 이런 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기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행동 통제의 기능, 동기부여 강화의 기능, 감정 표현의 기능, 타인 평가의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우리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정답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타인을 평가하는 기능으로 활용하진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타인에 대한 평가 말고 기타 행동 통제라든가 동기부여, 감정 표현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도 과정이라는 게 좀 있을 텐데요. 시작과 끝이 있겠죠? 대화도 시작과 끝이 있듯이 보이는 것 중에 자, 내용을 전달하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용을 듣고 계시죠? 수신하고 계십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메시지가 수신자한테 잘 전달하는 과정에 그대로 잘 가면 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경로 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데 잘 안 들려. 아니면 내가 지금 걸어가면서 듣고 있는데 잘 안 들려. 아니면 누가 옆에서 말을 시켰어. 내가 듣고 있는데 소음이나 아니면은 피드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로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과정을 살펴보면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런데 부조화나 이런 거 발생하지 않게 제대로 잘 메시지를 수신해서 해독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기본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답 빈도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전달자가 있어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야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언어일 수도 있고요. 문자일 수도 있고요. 몸으로 하는 몸짓일 수도 있고요. 이걸 또 기호로 바꾼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화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만드는 작업들, 우리 코딩 작업 요새 초등학생들부터 되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뭐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코드화 작업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채널 경로가 있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뭐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직접 대면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 통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자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강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수신자겠죠. 그리고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수업 열심히 들으셔서 우리 SMAT A 모듈을 합격하시는 거겠죠? 이게 효과겠죠. 커뮤니케이션에 전달자가 잘 전달한 걸 수신자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있습니다. 보통 듣고 생각하고 내가 또 이해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 안에 또 피드백이 있죠. 내가 잘 듣고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 같은 건데 수용자들의 반응입니다. 피드백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순환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수신하는 물리적인 환경이나 심리적인 환경에 공간이 필요하겠죠. 왜? 공부를 하는 학습의 방법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이걸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 있고요. 나는 정 자세로 앉아서 책상 정리를 다 하고 이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어야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이게 잘 이해할 수 있다. 사람마다 이런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물리적인 공간과 심리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왜 백색 소음 틀어주면 신생아들이 아주 잘 잔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잡음도 무조건 다 나쁜 잡음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 심리적, 의미적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리적인 잡음은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을 주고 발생하는 잡음, 심리적인 잡음은 발신자와 소신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잡음들.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잡음 같은 걸 얘기하고요. 의미적인 잡음은 메시지의 의미를 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잡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전에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1번 발신자, 2번 코드화, 3번 커뮤니케이션의 도구, 4번 커뮤니케이션의 경로, 5번 커뮤니케이션의 공간.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맞추셨습니까? 네, 정답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아까 발신자도 있어야 되고 코드와 경로, 공간이 다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전달자, 메시지, 코드와 채널, 수신자, 효과, 피드백, 공간, 잡음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요, 또 한번 풀어볼까요? 고객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반응적 피드백의 예로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응은 뭐예요? 또 밀었어. 그럼 이렇게 밀려야 되잖아요. 반응하는 거죠. 대화 중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한다. 대화 중 미소를 띠며 이야기한다. 대화 중 손짓을 하면서 이야기한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5번째,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선생님이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움직이는 반응. 정답은 4번이겠죠.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문제가 이렇게 혼합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비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사회적으로 제정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야로 기호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만들고 알파벳은 A, B, C, D 히라가나는 아에, 이, 오 이렇게 만든 것처럼 기호화해서 만들었죠.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지구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사는 곳이 다른데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체계화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질문과 재진술을 통해서 의문을 던지고 요점을 명확히 주고받으며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것을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죠. 가장 주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언어일 수도 있죠.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요, 커뮤니케이션을 기업이 엄청 많이 합니다. 광고, 홍보, 다양한 촉진 방법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기사화하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사회봉사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도 기업이 고객들을 향해서 하는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합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서비스 상황에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죠. 그거 내가 써봤는데 그거 너무 좋대. 그거 내 친구가 써봤는데 그거 별로래. 이렇게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죠. 언어로만 주고받나요? 문자로도 주고받고 어떤 게시판을 활용해서 내 의견을 거기다가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언어가 활용되어야 하고요. 직원과 고객의 언어적 교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자격증, 지금 목표는 우리가 이 SMAT-A 자격증을 따는 거지만요. 사실 언어를 잘 구사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비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인사를 했습니다. 언어로 무언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 저 선생님이 인사하고 있구나 다 알아보셨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비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요. 몸짓이나 시각 또는 공간을 상징해서 의사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언어의 사용이 없어도요. 생각이나 감정의 상태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지 별표 쳐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커뮤니케이션의 93% 선생님이 이렇게 수치 나오는 건 좀 더 정확하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93%가 비언어적 채널로 구성되어서 의미 전달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언어와 더불어서요.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과 해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실은 몸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어요. 내 머리보다 재밌으면 너무 수업이 재밌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서 열심히 듣는 내 몸의 반응이 먼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신뢰성이 좀 더 높은 의사전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선생님이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모르게 행동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너무 귀여워. 누가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모르는데 미소를 이미 짓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감정적, 정서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활용하죠. 제가 지금 화가 났어요.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화내는 표정을 지으면 아,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알 수 있죠. 기쁘면 기쁘고 슬프면 슬픈 걸 말을 하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메라비안의 법칙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시각, 청각 이런 요소, 언어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신체적인 외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에서 나오는 외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두발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매력들. 자, 두발은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 업무 수행상의 개성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직업군에 따라서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나 뭐 두발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죠. 복장은요. 긍정적인 복장은 좀 신뢰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볼 때 주로 뭘 표현하세요? 정장을 착용하잖아요. 신뢰감을 좀 전달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신체적인 매력은 우호적인 이미지 전달과 고객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매력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신체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언어는 내가 하고 있는 몸짓, 손짓, 표정 이런 신체의 동작이나 이런 동작으로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 눈 맞춤, 고개 끄덕끄덕 거리는 거, 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자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의사 언어가 있어요.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발생시킬 수 있는 갖가지 소리들을 의미합니다. 말투가 있죠. 사람을 신뢰하는 데 도움이 줍니다. 어떤 말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음조의 변화, 다양한 메시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음고,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능력과 사회성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음양의 정도, 높고 낮은 정도를 이야기하고요. 무조건 큰 소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어떤 음양과 음고를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의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말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감정과 태도를 좀 반영하기도 하고요. 발음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사 전달에 도움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커뮤니케이션
챕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좀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어에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미까지 끝 어미 처리를 잘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커뮤니케이션의 단점 같은 것들을 좀 알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 언어들이 있고요. 공간적인 행위가 있어요. 육체적 공간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는 건데요. 상대감에 대한 친밀감, 신뢰도, 관심, 흥미, 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엄마와 아이의 거리,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거리요. 가족, 연인끼리의 거리고요. 신체와 신체의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됩니다. 개인적인 거리는요. 친구들끼리 팔짱을 끼고 갈 수도 있고 손을 잡고 갈 수도 있잖아요. 사교 모임, 친구 모임, 동아리 모임 간에 제한적 관계의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거리들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거리는요, 이제 진짜 사회적 거리. 우리 코로나 때 1m씩 떨어져 계세요. 2m 이상 떨어져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사회적 거리, 업무 미팅, 낯선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떤 거리들. 이제 공적인 거리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먼 거리.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공개 강의를 하거나 진짜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공간의 거리가 조금 있겠죠. 이런 거리를 공적인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도 벌써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봐 주세요. 1.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적, 정서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의 93%가 비언어적 채널로 구성되어 있다. 3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으로 제정된 기호 체계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 4번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5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요점을 명확히 주고받을 수 있기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보다 신뢰성이 높은 의사 전달 수단이다. 자, 정답 찾으셨습니까?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강조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네, 정답은 5번이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선생님이 아까 왜 신뢰성이 더 높다고 그랬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신뢰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 신체 언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표정, 몸의 움직임, 신체 매력, 자세, 제스처. 자, 뭐가 될까요? 자, 신체 매력이겠죠. 신체 언어 중에서 우리 아까 앞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비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2번째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번째 몸짓이나 시각 또는 공간을 상징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4번 언어 사용 없이 이루어진 생각이나 감정 소통을 의미한다. 5번째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성이 높은 의미 전달 수단이다. 자, 뭐가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이건 뭘로 하는 거예요? 언어적인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교재를 통해서 앞에 이론 정립을 좀 촘촘하게 해놓으시고 문제풀이를 좀 해보신다면 사실 쉽게 찾아내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응용을 하고 여러 문제를 혼합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재를 통해서 이론 정립을 먼저 한번 쭉 끝내시고요. 기출되어 있는 모의고사를 여러 방면으로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 형태별로 분류가 있어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쇠사슬형이 있습니다. 쇠사슬형. 공식적인 명령 계통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단순 반복 업무에 있어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때는 이 쇠사슬형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입니다.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지 않고 정보가 단방향으로 움직여 왜곡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왜?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귀 막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단어를 들려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락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 하나가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달하면 줄줄이 다 여기도 또 잘못 전달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반복 업무일 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일 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레바퀴형이 있습니다. 조직 구조 안에 중심인물 혹은 대표적인 리더가 존재하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수레바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돼 있잖아요. 정보 전달이 한 사람의 중심인물이나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전달되고요. 상황 파악과 문제 해결이 신속하나 복잡한 문제 해결 시에는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Y형 볼까요? Y자 모양의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인데요. 대다수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인물이 존재 시 나타나는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인과 스텝이 좀 혼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우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서 전형적으로 발견합니다. 매우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서클형입니다. 다음에는 조직 구조 안에 뚜렷한 서열이 없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위원회나 태스크포스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요. 업무 진행 및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확고할 때 구성원들은 만족도가 높겠죠. 만약에 가는 방향이나 지시하는 방향이나 시행하고 있는 방향이 딱 하나로 뭉쳐져서 간다 그러면 참 이거보다 만족도가 높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 유형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연결형이에요. 올 채널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밑줄 별표. 리더는 없지만 촘촘하게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성원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할 수 있고요. 가장 구조화되지 않은 유형이다. 별표. 문제 발생 시 상황 판단이나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간 만족도, 참여도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관여하고 다 알고 있고 다 일의 진행을 서로 돕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상적인 방법은 완전 연결형인데요. 사실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완전 연결형으로 프로젝트를 한 경험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고 쇠사슬이나 Y형을 경험해 본 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인데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 우리 조직에 맞는 네트워크 방향은 어떤 건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명이 함께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여기에는 Y형, 원형, 수레바퀴형, 전체 연결형, 수직적 사슬형, 수평적 사슬형이 포함되는데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중 권력 집중도가 높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정보가 관리됩니다. 정보 확산 속도나 의사결정 속도가 빠른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는 무엇일까요? 자, 고르셨습니까? 수레바퀴형, 바퀴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친구 간에나 직장 동료 간에 얼마나 있으신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나랑 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듣는 사람한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빈도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도 여러 가지 각도로 활용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달자, 말하는 사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목적의식이 부족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 미숙한 대인관계,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나의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대화를 계속하면 사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 메시지 전달 능력이 있어요. 전달자가 불명확한 말투, 화술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나 메시지가 왜곡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혼합 메시지 사용인데요. 언어 비언어적으로 불일치한 메시지를 이중 메시지라고 하고요. 혼합 메시지라고 합니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오케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오케이가 어떤 뜻으로 활용되나요? 뭐 알겠어, 오케이도 되고요. 아, 나는 돈이 좋아,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도 우리가 활용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사실 오케이라는 이 제스처가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활용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합 메시지 같은 걸 쓸 때 언어적 비언어적인 혼합 메시지 같은 걸 사용할 때 잘 확인해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달자의 심리 상태와 주관적인 견해가 오해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에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여과하는 건데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화입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요새 웬만한 기업이나 어떤 곳에 전화하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물건을 뭐 샀어. 물건을 사고 반품하는데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다. 뭐 보험 계약 상품을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때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들어볼 경우에는요. 주로 어떤 얘기 있냐면 전달자는 자기가 전달하는 말만 합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합쳐보면 전달자는 정확히 전달한 게 맞습니다. 수신자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수신자는 또 자기가 이해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합쳐보면 사실 전혀 어긋났던 경우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런 정보의 여과가 또 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신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경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건성건성 들어요.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로 듣습니다. 이런 잘 듣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부정확한 피드백. 수신자가 전달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내 임의로 해석하는 거야. 사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하고 그냥 내가 먼저 잘못 해석한 걸 반응하는 겁니다.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인 반응, 수신자의 경험에 따른 오해와 왜곡된 인지 또는 그릇된 지각 때문에 전달자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수용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입장이고 상담을 하는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 서 있을 때요. 선생님도 매일 반성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얘기를 제가 미리 유추합니다. 이러려고 그래서 말한 거지 하고 이렇게 유추해서 건너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듣고 있던 학생들이 그거 아니었는데요 라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사과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혼자 오면서 생각하죠. 내가 너무 나 혼자의 반응으로 듣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적 경향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전에 메시지의 가치를 평가해서 실제 의미를 왜곡하는 문제. 드라마 그거 누가 범인이야? 뭐 이런 얘기 우리 서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진짜 그 범인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신뢰도의 결핍은요. 수신자가 전달자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에 전달자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서요. 커뮤니케이션의 왜곡이 발생합니다. 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입견이 있어요. 사고에 대한 수신자의 선입견이 메시지 수용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어휘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의 의도가 무언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나 화술이 부족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좀 오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바쁘지 않다면서 계속 시계를 보는 것 같이 바쁘지 않다고 언어적인 메시지는 얘기했는데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계속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매우 감소합니다. 과중한 정보가 있어요. 수용자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메시지 전달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감소시키죠.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가서 굉장히 높은 어떤 윤리적인 사상이나 수학에 굉장히 높은 공식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과 적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시간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정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지금 분위기, 물리적, 심리적 분위기가 부정적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감소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발생 원인 중 수신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 수신자. 자, 목적의식의 부족, 대인 감수성의 부족, 혼합 메시지의 사용,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인 반응, 정보의 여과. 자, 고르셨습니까? 자, 선생님이 아까 전달자와 수신자의 문제를 잘 구분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발생 원인 중 전달자의 문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달자의 문제입니다. 경청의 문제, 오해나 편견, 이중 메시지의 사용, 대인관계의 미숙함, 미숙한 메시지 전달 능력. 이번엔 전달자입니다. 고르셨습니까? 자, 경청의 문제죠. 이거는 듣는 사람의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4챕터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의 2회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2장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스킬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